방금 소식 들었어? 비비가 열이를 직접 없애겠대. 드라마판 형제가 칼 맞고 울다. 이무기 형제 난리 났네. 팔척귀 정책, 강철 능력 상실, 열이 암살령까지 단 30초 예고의 떡밥 지금부터 해보합니다. 재생바 고정, 광속 복습 가자. 그 열이란 기집애만 내게 넘겨주시오. 미안하지만 이대로 그냥 죽어다. 첫째 핵심은 비비의 결단입니다. 강철의 친동생이자 같은 이무기였던 비비가 열이를 죽여야 형이 다시 신으로 돌아온다는 광기에 사로잡히죠. 그러나 그 선택은 곧 자기 희생으로 귀결됩니다. 비비가 풍산의 신당에서 열이를 감싸며 대신 공격을 받는 순간 카메라가 레드톤으로 번쩍, 사망 확정 사운드 트랙이 깔립니다. 형 살리려다 본인이 사나. 이쯤 되면 형제의 난이 아니라 형제의 눈물 버튼. 비비의 죽음은 앞으로 강철의 정체성, 그리고 왕실과 팔척귀 갈등을 폭발시키는 도화선이 됩니다. 너의 적은 내가 아니다. 저 왕가의 핏줄들이다. 둘째로 팔척귀의 발언. 너의 적은 내가 아니라 왕가의 피다. 100년 전 승천 직전 강철을 끌어내린 진짜 배후가 왕실이라는 겁니다. 이는 왕실은 전쟁 중 민간 학살을 방조했고 그 원한이 악귀화돼 팔척귀를 낳았다는 암시. 즉 팔척귀는 단순 괴물이 아닌 왕권의 죄악 기록이죠. 맞습니다. 이 설정은 후반부 왕위의 개혁 때 기득권 숙청 대립 구도를 결정짓습니다. 쉽게 말해 원기도 서사 있는 괴상한 커스텀 구독권. 구독 취소 안 되면 피비린내 풀옵션. 열흘 뒤 용담골로 갈 것이다. 팔척귀의 정체를 밝혀낼 것이다. 셋째 포인트, 용담골 원정. 왕이 열흘 뒤 용담골로 간다고 한 건 단순 수색이 아닙니다. 그곳에 전 좌의정 최원우가 숨어있기 때문이죠. 팔척귀 실체를 파헤치려면 최원우의 고조부가 100년 전 전쟁 때 왕을 모시며 작성한 광한문집이 필요합니다. 책엔 왕실 죄악뿐 아니라 최씨 가문의 치부도 적혀있어 최원우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밖으로 못 나오게 막고 있죠. 그런데 광한문집은 대비가 가지고 있는데 왕풍산 최원우 개혁 공개대 원기 복수대 치부은패. 이 힘겨루기가 팔척귀 복수 서사의 도화선입니다. 용담골은 귀신 잡기가 아니라 왕실판 스포트라이트 취재. 그러면 다음 전개는 모든 떡밥이 한데 모이는 뇌피셜 시네마틱 유니버스 지금 개봉. 음산한 기운이 감도는 풍산의 신당 깊은 곳. 기득권 세력의 추악한 욕망이 서린 이곳에 열이가 붙잡혀와 위기에 처합니다. 예상치 못한 충격적인 사실은 열이를 이곳으로 데려온 이가 바로 강철의 친동생이자 같은 이무기인 비비였다는 것입니다. 비비는 형 강철이 승천하여 다시 용이 되는 길을 염원하며 그 과정에서 방해가 되는 인간, 특히 강철이 인간적인 감정에 흔들리게 만드는 열이를 제거해야 한다는 광기 어린 믿음에 사로잡혔습니다. 또한 풍산은 이러한 비비의 마음을 교묘히 이용하며 팔척귀의 목적 달성을 위해 열이를 희생시키고자 비비에게 열이를 넘겨달라고 요구했고 비비는 형을 위한다는 명분 아래 이 위험한 거래에 응했던 것입니다. 풍산과 비비가 지켜보는 가운데 열이는 두려움에 떨고 있지만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윤갑의 몸에 빙의된 강철은 열이가 위험에 처한 것을 직감하고 필사적으로 신당으로 향하지만 알 수 없는 힘에 의해 움직임이 봉쇄되거나 방해를 받습니다. 그는 윤갑의 육체에 갇혀 이무기의 능력이 점차 사라지고 있음을 느끼며 무력감에 몸부림칩니다. 신당의 제단 앞에서 풍산은 기괴한 의식을 준비하며 열이를 제물로 삼으려 합니다. 바로 그때 열이를 죽여 형을 돕겠다는 일념으로 달려왔던 비비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열이의 간절한 기도 소리, 윤갑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철의 격렬한 고통과 분노, 그리고 어렴풋이 스치는 인간적인 연민이 비비의 광기를 잠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비비는 어쩌면 자신이 형의 진정한 소망이 아닌 왜곡된 욕망과 풍산의 계략에 이용당하고 있음을 뒤늦게 깨달았을지도 모릅니다. 결정적인 순간 풍산 안에 있는 팔척귀의 기운이 열이를 향해 맹렬하게 쏟아집니다. 바로 그 찰나 비비는 처음의 목적과는 완전히 다른 자기 희생적인 선택을 내립니다. 그는 자신의 몸을 날려 열이를 공격으로부터 감싸 안습니다. 공격이 비비의 몸의 정면으로 명중하고 신당하는 강렬한 붉은 섬광과 함께 비극적인 절규로 가득 찹니다. 붉은 빛이 번쩍임과 동시에 비비의 죽음을 알리는 숙명적인 사운드가 깔리며 그의 사망이 확정됩니다. 형을 용으로 만들려던 비비의 결말은 아이러니하게도 형이 인간에게 느끼는 애정의 대상인 열이를 지키다 맞이하는 비극적인 사나였습니다. 눈앞에서 동생의 처참한 죽음을 목격한 강철 윤갑은 억눌렀던 분노와 슬픔을 폭발시킵니다. 이무기로서의 차가운 본성 아래 숨겨져 있던 인간적인 형제애와 상실감이라는 감정의 파도가 그의 의식을 휩쓸고 윤갑의 몸에 갇혀 약해진 상태에서도 엄청난 기운을 내뿜으며 신당을 뒤흔듭니다. 비비의 죽음은 강철의 정체성에 깊은 균열을 일으키고
인간에 대한 증오와 열의에 대한 연모 사이에서 방황하던 그에게 거대한 분노와 복수심이라는 새로운 동기를 부여합니다. 이 비극은 앞으로 강철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그리고 왕권과 기득권, 팔척귀를 둘러싼 갈등이 어떻게 폭발할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도화선이 됩니다. 열의 또한 자신을 죽이려 했던 비비가 마지막 순간 자신을 위해 희생한 모습과 비비의 죽음 앞에서 절규하는 강철을 보며 충격과 혼란에 빠집니다. 신당은 비비의 피와 죽음, 그리고 남겨진 이들의 비통함으로 가득 찹니다. 비비의 죽음으로 신당이 순식간에 혼돈에 휩싸인 틈을 타 마침내 사건의 핵심인 팔척귀가 더욱 강력해진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원자의 몸에서 벗어났거나 혹은 다른 형태로 현신한 팔척귀는 비비의 죽음이 남긴 충격파 속에서 강철이를 향해 섬뜩한 선언을 내뱉습니다. 너의 진짜 적은 내가 아니다. 너의 적은 왕가의 피다. 팔척귀는 자신이 단순히 인간을 해하는 괴물이 아니라 100년 전 조정이 백성에게 저지른 끔찍한 죄악의 산물임을 얘기합니다. 전쟁 중 민간 학살을 방조하고 그 원한이 응축되어 귀신화되어 팔척귀가 탄생했다는 무거운 진실을 암시하며 자신은 왕권의 죄악 기록이자 복수를 갈망하는 원혼들의 집합체임을 드러냅니다. 할머니를 죽인 원수가 팔척귀였음을 뒤늦게 알게 된 열이는 이 진실 앞에서 충격과 배신감을 동시에 느낍니다. 이 충격적인 선언은 현장에 있던 모든 이들, 그리고 이 사건에 얽힌 인물들의 인식을 근본적으로 흔듭니다. 윤갑의 몸에 빙의된 강철은 자신의 승천 실패가 왕실과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 그리고 자신이 증오해왔던 인간 세상의 악행이 팔척귀라는 형태로 발현되었다는 사실 앞에서 극심한 혼란을 겪습니다. 비비의 죽음으로 증오와 슬픔이 뒤섞인 그의 감정은 팔척귀의 선언으로 인해 더욱 복잡하게 얽힙니다. 과연 자신의 복수 대상은 누구인가? 인간 세상 자체인가? 아니면 그중 죄악을 저지른 왕실인가? 열이 또한 자신을 위해 희생한 비비, 그리고 비비의 죽음으로 괴로워하는 강철을 지켜보며 혼란스럽습니다. 윤갑의 혼을 빼앗아간 팔척귀가 사실은 왕실의 죄로 인해 탄생한 존재라는 사실은 그녀가 팔척귀를 단순히 퇴치해야 할 악귀로만 볼 수 없게 만듭니다. 팔척귀 속에 담긴 원한과 고통의 서사는 열의의 정의감과 연민을 동시에 자극하며 그녀의 앞으로의 행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정은 팔척귀의 선언을 전해 듣고 자신이 추진해온 개혁이 기득권 세력과의 단순한 정치 싸움이 아니라 왕실의 뿌리 깊은 죄악과 정면으로 맞서 싸워야 하는 처절한 과정임을 깨닫습니다. 팔척귀의 존재 자체가 왕가에 숨겨진 치부를 증명하는 증거가 되는 셈입니다. 대비와 영의정을 비롯한 기득권 세력은 이 혼란을 이용하여 왕권을 더욱 약화시키고 진실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것을 필사적으로 막으려 합니다. 그들은 팔척귀의 원한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거나 혹은 진실의 파편인 광화문집의 존재를 은폐하려 들 것입니다. 팔척귀의 선언은 각 인물들의 관계와 목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단순한 선악 구도를 무너뜨리며 극의 심오함을 더합니다. 비비의 죽음으로 촉발된 비극은 팔척귀의 충격적인 진실 폭로로 이어지며 모든 등장인물을 예측할 수 없는 혼돈의 소용돌이 속으로 밀어넣습니다. 이제 팔척귀를 상대하는 것은 단순한 테마 의식이 아니라 과거의 죄를 청산하고 진실을 바로 세우는 역사적인 싸움이 됩니다. 비비의 희생과 팔척귀의 충격적인 진실 폭로 이후 이정왕은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음을 직감합니다. 팔척귀가 왕실의 죄악 기록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은 그저 괴물을 물리치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의미했습니다. 왕은 이무기 강철의 존재와 팔척귀의 정체를 밝혀내고 동시에 100년 전 왕실에 숨겨진 죄악을 파헤쳐 진실을 만천하에 공표함으로써 팔척귀의 원한을 잠재우고 진정한 개혁을 이루겠다고 결단합니다. 이를 위해 왕은 위험을 무릅쓰고 직접적인 행동을 취하기로 합니다. 바로 열흘 뒤 용담골로 갈 것이다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이 용담골 원정은 단순히 팔척귀를 추적하기 위한 수색작전이 아닙니다. 용담골에는 왕실의 죄악뿐만 아니라 최씨 가문의 치부까지 상세히 기록된 광화문지 번본을 숨기고 잠적한 전 좌의정 최원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왕은 팔척귀의 실체와 왕실의 과거를 둘러싼 모든 진실을 밝혀낼 열쇠가 바로 이 광화문집에 있다고 판단하고 최원우로부터 책을 확보하기 위해 용담골로 향하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최원우는 광화문집에 담긴 내용이 공개될 경우 자신의 가문이 몰락할 것을 알기에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책의 존재를 숨기거나 파괴하려 할 것입니다. 그는 용담골에 외부인이 접근하는 것을 막고 왕의 계획을 저지하기 위해 가진 수단을 동원할 것입니다. 또한 왕의 개혁을 반대하고 팔척귀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영의정과 같은 기득권 세력 역시 왕이 진실을 파헤치는 것을 막기 위해 용담골에 개입하거나 혼란을 야기하려 들 것입니다. 결국 용담골은 귀신을 잡는 현장을 넘어선 첨예한 정치적 대립과 역사적 진실 공방이 벌어지는 장이 될 것입니다. 왕은 개혁과 진실 공개를 내세우고 최원우는 가문의 치부 은폐를 위해 저항하며 그 사이에서 영의정, 홍산 등은 팔척귀와 혼란을 이용한 정치적 이득을 노리는 치열한 전장이 될 것임을 예고합니다. 비비의 죽음과 팔척귀의 선언으로 시작된 복잡한 서사는 이제 용담골에서의 진실 싸움으로 이어지며 새로운 국면을 맞이합니다. 왕, 강철, 열이 각자의 목표와 팔척귀를 둘러싼 진실, 그리고 숨겨진 과거의 죄악이 뒤얽힌 가운데
용담골에서의 만남과 대립은 팔척귀 복수 서사의 결정적인 도화선이 될 것임을 암시하며 11회는 다음 회차의 거대한 갈등을 예고하는 긴장감 속에서 마무리됩니다. 팔척귀가 사라질 때까지 구독, 좋아요, 알림은 의무입니다. 다음 화에서 만나요.